안녕하세요. 저는 명지대학교 산업공학과의 김종만 교수라고 합니다. 오늘은 R&D 적정인력 산정에 관한 케이스 스타디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실제로 이제 삼성전자에서 사례 연구했던 내용을 중심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루어졌던 내용이다 보니까 자료라든지 데이터가 지금보다는 좀 과거의 데이터를 가지고 설명하는 부분 양해 부탁드리고요. 이 R&D 그러니까 연구개발 인력이 어느 정도가 적정할까 하는 문제는 많은 CEO들이 고민을 했던 문제입니다. 하지만 그것 필요한 인력을 정확하게 산정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였었죠. 뒤에 가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R&D 프로젝트, 연구개발 프로젝트는 굉장히 다양한 변수와 요소들이 속해져 있기 때문에 단정적으로 이렇게 잘라서 말하기가 힘든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R&D 개발은 다다익선이 최고다라는 신념 아닌 신념이 오랜 기간 동안 우리 그 기업 경영에 금과 옥체처럼 여겨왔던 것도 사실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삼성전자의 실제 사례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많은 CEO들이 R&D 투자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뭐 국내 대기업뿐만 아니라 글로벌 기업들도 R&D 투자에 관해서는 아주 중요한 기업 성장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요소라고 이렇게 여기고 있었죠. 그래서 뭐 이건희 회장님 말씀처럼 R&D는 보험이다. 이것을 제대로 하지 않는 것은 뿌리 종자를 먹는 행위와 같다라는 것부터 시작해서 뭐 LG라든지 SK, 노키아나 MS 등 다양한 기업에서 R&D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 실제로 중요한 것도 맞고요. 그래서 이거 보시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조금 오래된 자료지만 그때 당시의 상황으로 돌아와서 본다면 R&D 투자의 상위 20대 기업 총액이 지금 보시면 100만, 1000만, 억, 10억, 100억, 1000억, 1400불에 육박하는 1400불에 육박하는 어마어마한 금액이죠. 지금으로 치면 한 107, 80조 정도 되는 그러한 금액이고 개별 기업으로 보더라도 뭐 토요타라든지 뭐 존슨앤존슨, 노키아, 삼성 이런 기업들의 R&D 투자 금액이 천문학적인 그리고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그러한 경향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2008년도에 리만 브로더스 사태로 굉장히 전 세계가 금융위기를 맞았죠. 그래서 많은 기업들이 마치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이제 제2의 IMF를 맞은 것처럼 상당히 경기가 안 좋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불황의 늪을 지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향후 2009년도에 R&D 지출을 어떻게 하겠느냐라는 질문을 던졌을 때 2009년도에 순이익이 굉장히 감소할 것으로 예상한 많은 기업들도 R&D 지출은 굉장히 과거보다는 증가해서 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답변을 했었죠. 자, 그렇다면 과연 이 R&D 투자라는 것이 말 그대로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것인가? 그러니까 R&D 투자를 증가시키면 기업의 매출에 굉장히 직접적인 연관이 나타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한 컨설팅 회사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 미국의 컨설팅 회사에서 세계 글로벌 매출 1위부터 100위까지, 1등부터 1000등까지의 가로축이 R&D 투자 비율이고요. 그 다음에 세로축이 이제 매출 증가율을 가지고 본 건데, 이 결과가 굉장히 상관관계가 낮은 걸로 나왔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도표입니다. 예, 즉 R&D 투자랑 매출 증가가 직접적인 연관이 없다라는 얘기죠. 그런데 사실은 이전에 많은 논문에서 R&D 투자가 매출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라는 그러한 논문들이 많이 발표가 됐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식이죠. 그래프가 이렇게 만들어 놓고 R&D 투자와 매출 사이에는 이렇게 강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다 라는 데이터를 가지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R&D 투자는 매출의 증가에 직접적으로 기여한다라는 수많은 논문들이 나왔습니다. 그 논문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그래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왜 이런 결과가 나왔는가를 살펴보면은 사실은 논문에서 나오는 이 데이터들은 어떤 단일 업종에 대해서 조사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은 자동차 업계, 뭐 현대차를 비롯해서 벤츠, 렉서스, BMW 이런 자동차 업계 혹은 뭐 전자회사, 삼성전자, 노키아, 뭐 모토로라 뭐 이런 식으로 동종 업계를 가지고 비교를 했다라는 게 첫 번째 차이점인데 이게 사실은 이런 거죠. 인과관계가 서로 뒤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R&D 매출은 일종의 기업 입장에서는 R&D 투자는 기업 입장에서는 일종의 11조입니다. 그러니까 내년도 우리 매출이 예를 들면 100억이 예상되니 R&D 투자는 뭐 10억으로 한다. 그러니까 인과관계가 서로 바뀐 거죠. R&D 투자가 높여서 매출이 오른 게 아니고 매출이 높아지니까 R&D 투자도 덩달아서 오르는 그러한 형태라고 보시면 좋습니다. 그게 아까 제가 11조라고 표현드렸는데 업계마다 일정 부분 공통의 퍼센테이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자동차 업계는 한 4% 정도 왔다 갔다 하고요. 전자업계는 한 11% 정도 왔다 갔다 합니다. 그리고 의학, 제약회사는 20%가 훌쩍 넘어가는 그러한 현상을 우리가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정리하자면 이 상관관계라는 게 인과관계를 의미하는 건 아니거든요. 인과관계가 있을 수도 있지만 거꾸로 인과관계가 뒤바뀐 경우도 있고 중간에 매개 변수가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 이 경우에는 인과관계가 뒤바뀐 거죠. 즉 R&D 투자가 늘어서 매출이 증가한 게 아니고 매출이 증가했기 때문에 그에 비례해서 R&D 투자도 증가한 것을 연도별로 이렇게 합치다 보니까 마치 아까 말씀드린 이와 같은 그래프가 나타나서 R&D 투자가 매출의 증가에 영향을 미친다라는 것이 일종의 어떤 확고한 신념처럼 이렇게 돼 있었던 겁니다. 그러나 사실 애플 같은 경우는 조금 경우가 생각을 다르게 했었죠. 스티브 잡스가 했던 말이 혁신은 R&D 투자 금액과 무관하다라고 얘기를 했고 실제로 애플의 R&D 투자 비율을 보면 매출이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R&D 투자 비중은 오히려 상대적으로 낮아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어떻게 생각해 보면 초기 개발에 굉장히 많은 개발비를 투입하고 또 그걸로 인해서 매출이 상승되는 동안에는 조금씩 업데이트만 하면 되니까 오히려 좀 낮아지는 그러한 현상으로도 이해할 수 있는데요. R&D는 적정한 수준이 필요하다라는 게 본 이제 오늘 내용의 그 골자라고 할 수가 있죠. 따라서 R&D 투자는 양보다는 질이 중요하다라는 내용이고요. 이를 위해서는 스마트 R&D가 필요하다.
라는 주장입니다. 이 스마트 R&D라는 것이 뭐 다양하게 해석할 수 있는데 크게 보면은 다음과 같이 5개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R&D 전략이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는 이제 시장 주도형 R&D가 되어야 되겠죠. 뭐 시장을 너무 앞서가거나 혹은 너무 뒤처져 가면은 연구개발을 열심히 해놓고 팔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생깁니다. 그리고 아카이브, 이 R&D가 축적된 지식이라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요지는 뭐냐면 성공한 경험뿐만 아니라 실패한 경험도 축적이 되어 있어야지 이것이 굉장히 강력한 힘을 발휘할 수 있다는 얘기인데, 뭐 대표적으로 일본 기업들이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뛰어난 역량을 보이고 있죠. 뭐 일본은 뭐 아시다시피 우동집도 뭐 료칸도 한 3, 400년 된 그러한 가업 승계의 그 어떤 문화가 있기 때문에 특히 소재 분야에서는 일본의 어떤 그 축적된 기술을 쫓아가기가 상당히 어려운 것이 사실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주제로 얘기를 하고 있는 리소스에 관한 것입니다. 정확한 R&D의 어떤 투입 요소를 산출하는 것이 스마트한 R&D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고, 무엇보다도 이제 마지막으로 테크놀로지, R&D에 적합한 기술을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과거에는 이런 어떤 스마트한 R&D 대신에 좀 자극적인 표현입니다만 스튜피드한 R&D를 많이 전개해 왔었죠. 지금도 그렇게 하는 기업들이 많이 있고요. 그러니까 이제 스튜피드 R&D라는 것은 이제 무조건 다다익선으로, 그러니까 매출이 상승하는 만큼 계속 돈을 투입을 해서 뭐 장비와 인력과 설비를 구축하는 그러한 내용이었는데, 스마트 R&D라는 것은 앞서 말씀드렸던 5가지의 그 요소를 충분히 고려해서 중장기적인 R&D 로드맵을 만들고 그것이 이제 성공으로 이끄는 그러한 방식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얘기할 것은 리소스, 특히 인력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인력이 R&D에 투자되는 것이 가장 적합한가, 뭐 이런 부분이죠.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고민하신 경영자분이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R&D는 다다익선이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신 분이 이제 삼성전자의 윤종용 부회장이었죠. 근데 이분이 계실 때의 어떤 삼성전자와 지금의 삼성전자를 비교하면은 상당히 위상이 많이 추락을 한 케이스인데, 그야말로 삼성전자의 중흥을 이끄셨던 그 윤종용 부회장이 국내뿐만 아니라 글로벌 시장에서도 굉장히 높은 평가를 받으신 분이죠.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에서 매년 최고의 경영자를 이렇게 발표하는데, 이분이 이때 당시에 2등 아니면 3등, 1등을 하신 기억은 없는데 2등 아니면 3등을 지속적으로 하셨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아주 경영력 능력을 대외적으로 인정받고 계셨다는 건데, 앞선 1, 2등을 주로 누가 하냐 그러면 1등을 주로 누가 하냐면 스티브 아니면 제프 베조스, 애플이나 아마존의 CEO가 번갈아서 하고 있는 그 랭킹에서 2, 3위를 지속적으로 하셨다는 것은 대단한 역량이죠. 실제 이때 당시에 삼성전자가 굉장히 많은 매출을 올리고 수익을 올리고, 또 이 양반이 SCM을 필두로 해서 다양한 혁신 활동을 통해서 삼성전자의 내실을 공고히 다지신 분인데, 그렇게 잘 나가고 있던 와중에 이분이 던진 화두가 바로 삼성전자의 적정 R&D 인력은 얼마인가 라는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삼성전자의 인사팀에서 노력을 하게 되죠. 그런데 그게 다양한 프로젝트를 3번 정도 진행했었는데 결국은 다 만족할 만한 답을 얻지 못하고 4번째
제가 속한 팀이, 제가 이제 그때 당시에는 직장 생활을 하고 있을 때였는데, 제가 속한 팀이 투입해서 문제를 해결하게 됐었고요. 그 내용을 오늘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제조업 부문은 필요한 인력이 뭐 아주 간단하게 산출이 됩니다. 생산 라인 곱하기 라인당 필요한 인력. 그러면은 총 필요 인력이 나오게 되는데, R&D는 연구과제 곱하기 연구인력 해서 총 인력의 방식으로는 구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즉, R&D 인력은 곱하기로는 구할 수가 없다라는 거야. 이거는 뭐 여러분 다 충분히 이해하셨겠지만, 연구과제라는 게 내용이나 성격에 따라서 필요한 인력과 기간의 편차가 굉장히 심하기 때문에 단순히 제조 인력을 구하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는 구하기가 힘들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R&D 적정 인력이 왜 어렵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개발 기간과 필요 인력의 편차가 크다. 똑같은 핸드폰을 만든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뭐 플립형이라든지 폴더형이라든지 다양한 어떤 형태나 내용과 필요 기술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있고, 이게 업종별로 가면은 뭐 당연하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의약품 같은 경우는 뭐 개발 기간이나 투입 인력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지게 되는 그러한 내용들이 첫 번째 어려운 이유입니다. 두 번째는 R&D 업무의 표준화가 부족하다. 표준화하기도 힘들죠, 사실은. 그런데 심지어는 업종에 따라서, 예를 들면 삼성전자도 반도체 같은 경우는 중장기 로드맵이 굉장히 치밀하게 서져 있는 반면에 무선 사업부, 돈을 굉장히 많이 벌어들이는 핸드폰 사업부 같은 경우는 그때 당시는 그러한 1년치 계획도 단기 계획도 없는 상태였어요. 즉 수요자, 즉 뭐 SKT나 KT, 뭐 LG U 플러스 같은 이 통신사들이 요구하는 그러한 수요에 맞춰서 급하게 만들어내는 구조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정형화된 틀이 없는 그러한 실정이었죠. 그리고 뭐 앞서 이미 설명드렸습니다만 중장기 계획이 없는 그러한 것들도 굉장히 큰 문제여서, 이 문제를 이제 기존에 아까 말씀드렸던 여러 팀들이 다 실패를 하고 돌아갔고, 저희도 맨 처음에 들어왔을 때 굉장히 막막했던 게 기존의 레퍼런스가 전혀 없었어요. 뭐 논문이든 사례든 이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완전히 이제 맨 땅에서 시작해야 되는 그런 실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때 당시에 이 R&D 적정 인력 산정이 어려운 이 세 가지를 주요 원인으로 발굴하고 이거를 하나씩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수립해 나감으로써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문제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R&D 개발 기간과 투입 인력의 편차가 크다라는 거죠. 이것은 나누기로 우리가 해결을 했습니다. 그 내용을 잠깐 설명을 해드릴게요. 앞서 뭐 간단하게 서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업종별로 제품의 개발 주기가 굉장히 큰데, 이거는 같은 업종, 심지어 같은 회사라도 개발 주기가 편차가 굉장히 심합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R&D 인력 비율도 기업에 따라서는 굉장히 천차만별인 형태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동종업계라도 이러한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심지어 같은 회사, 뭐 삼성전자면 삼성전자, 현대자동차면 현대자동차라고 하더라도 프로젝트의 성격에 따라서 투입되는 인력, 지금 이제 빨간색으로 표시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연구개발 기간 내 편차가 굉장히 플럭추에이션이 심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편차를 어떻게 우리가 예측할 것이냐, 프로젝트에 따라서 필요한 인력을 어떻게 산정할 것이냐 하는 문제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선 연구개발 업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 규모의 확률 분포를 수립해야 합니다. 이는 이제 과거 과제 관리 시스템의 데이터로부터 얻을 수 있는데요.
요 그래프에서 보시듯이 한 기업의 연구개발 인력 투입 빈도를 보면 개발 기간과 투입 인력에 따라서 다양한 분포도를 형성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R&D 프로젝트 자체가 정형화되어 있지 않은, 즉 비정형화된 업무이기 때문에 분포가 이렇게 굉장히 복잡하게 됨을 알 수가 있는데요. 이를 유형에 따라 구분함으로써 유형별 분포를 구분할 수 있게 됩니다. 예를 들면 이제 뭐 난이도와 유형에 따라서 이와 같이 이제 다양한 분포로 쪼갤 수 있게 되는 거죠. 뭐 예를 들면 핸드폰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뭐 A 통신사 전용으로 개발되는 제품을 B 통신사 전용으로 개발하는 프로젝트의 경우에는 뭐 난이도가 상당히 쉬운 프로젝트가 되는 경우고요. 예를 들어서 뭐 남미 쪽에 수출하는 제품을 유럽에도 판매하게 됐을 때 유럽향 제품 개발 프로젝트는 중간 정도의 난이도를 가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지금 여기 화면 때문에 안 보이는데 제일 아래는 난이도 하가 되거든요. 제가 거꾸로 말씀드렸네요. 예, 앞서 말씀드린 게 이제 통신사를 바꾸는 건 난이도 하가 되는 거고, 그다음에 뭐 아예 수출 국가 지역을 바꾸는 게 중이 되는 거고, 아예 이제 새로운 뭐 예를 들면 3G 핸드폰에서 LTE로 업그레이드 하는 경우에는 굉장히 고난이도 프로젝트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있던 데이터를 쭉 추적해서 비모수적 방법으로 확률 분포, 빈도수를 활용해서 확률 분포를 그리게 된 것을 이와 같이 유형별, 난이도별로 쪼갰으로써 각 유형별로의 어떤 R&D 분포, 즉 비정형화된 R&D 개발 프로젝트를 나름의 쪼개진 정형화된 형태로 쪼개서 여러 개로 쪼개 가지고 이렇게 만들어내는 과정이 첫 번째 나누기 단계입니다. 이게 이제 뭐 기업의 성격에 따라서 유형이 뭐 1, 2, 3, 4까지도 나올 수도 있고, 예를 들자면요. 난이도도 뭐 훨씬 더 세분화될 수가 있겠죠. 이거는 각 기업의 사정에 따라서 바뀔 수 있는데, 삼성전자는 3x3 정도의 규모로 이렇게 나눠서 R&D의 그 확률 분포를 세그멘테이션 했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면 이제 두 번째 가졌던 문제가 뭐였냐면은 R&D 업무의 표준화가 부족하다라는 점이었었거든요. 그런데 이 R&D 표준화가 부족하다라는 것은 빼기로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였습니다. 표준화가 부족해서 생기는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의 핵심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가 플랫폼 전략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지식관리 시스템을 굳건히 하는 것입니다. 먼저 이제 노키아의 사례인데요. 노키아 같은 경우는 뭐 지금은 몰랐겠습니다만 그때 당시는 이제 가장 잘 나가는, 그리고 삼성전자와는 현격한 차이가 나는 기업이기 때문에 그때 당시 이제 벤치마킹한 내용을 살펴보면은 신제품 기종수가 매년 해를 거듭함으로써 굉장히 많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R&D 비율은 이제 상대적으로 낮아지는 혹은 뭐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된 배경에는 노키아가 공용 플랫폼을 이용해서 같은 기종에서 조금씩 변화하는 부분들에 대한 연구개발 투자를 굉장히 최소화했다라는 데 그 배경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플랫폼을 공용으로 활용하게 되면 뭐 당연히 R&D 매출 비용이 줄어든다는 건데, 사실 삼성전자는 그때 당시에는 이런 것들이 전혀 안 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모델이라고 하더라도 SKT 향이냐 KT 향이냐에 따라서 배터리가 서로 호환이 안 될 정도로 아주 뭐라 그래야 되나 표준화나 플랫폼에 있어서는 굉장히 미진한 그러한 실정이었습니다.
폭스바겐도 뭐 굉장히 많은 자동차 브랜드를 가지고 있죠. 뭐 벤틀리라든지 아우디라든지 뭐 부가티 뭐 굉장히 다양한 그러한 어떤 차량 브랜드를 가지고 있고 그 브랜드 내에서도 상당히 많은 차종이 있는데 어, 왜 세계에 가장 많은 판매를 할 수가 있느냐? 어떻게 하면 그 생산량을 다 충족할 수 있느냐? 또한 공용 플랫폼을 가지고 이렇게 생산함으로 인해서 사실 그 아우디랑 람보르기니가 플랫폼이 동일하다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어떤 공용화 시키는데 많은 노력을 들였고 그 결과 R&D 비용과 인력과 시간을 줄일 수 있었다라는 것이 이 빼기의 첫 번째 플랫폼 전략입니다. 그리고 이 지식 공유도 굉장히 중요한데 실제로 삼성전자가 3D LED TV 개발을 착수하고 나서 1년 만에 시장을 출시하는 굉장히 단기간에 성과를 이루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었는데요. 그 배경에는 삼성의 템스라는 시스템, 그러니까 테스트 앤 에러 매니지먼트 시스템을 통해서 2001년도에 3D TV를 하다가 실패한 경험이 있었고요. 2007년도에는 뭐 DLP 방식의 3D TV를 하다가 또 실패한 방식이 있었기 때문에 과거의 그 실패 경험이 단지 암묵지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지식 공유 시스템에 저장이 되고 그 축적된 과거의 실패 경험으로부터 이러한 어떤 성공적인 R&D 연구개발을 할 수 있었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실패의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시간을 굉장히 축적시키고 성공으로 가는 확률을 더 높였던 거죠. 그래서 많은 기업들이 이 실패한 경험을 쌓기 위해서 다양한 노력들을 합니다. 대표적인 게 FME라는 거죠. 그 Failure Mode Effect Analysis라고 해가지고 고장 모드 영향 분석이라는 것을 많은 기업들이 하고 있는데 이게 사실 잘 안 되고 있는 게 실정입니다. 왜냐하면 제품 개발할 때는 너무 개발 주기에 촉박하고 바빠가지고 테스트를 통해서 발생하는 문제나 이런 것들을 고치는데 급급하지 이거를 체계적으로 문수화시키는 것도 상당히 힘들고요. 또 이게 일단 시장에 양산이 돼서 시장에 출시되고 나면 시장에서 발생하는 리포트들을 계속 축적하고 모아서 다음 신제품 개발할 때 왜 고장이 났는가, 이러한 고장은 어떤 것들을 유발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체계적인 정보와 지식이 차곡차곡 쌓여야 되는데 사실은 제가 본 바로는 그게 그렇게 잘하고 있다라고 평균적으로 얘기하기 힘들 것 같아요. 아주 큰 대기업들도 FM 시스템이 아주 제대로 갖춰져 있고 그러한 것들이 제대로 작동되는 경우는 그렇게 많이 보지 못한 것 같다라는 그러한 생각입니다. 뭐 아무튼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혁신 경험의 체계적 축적이나 공유가 우리가 궁극적으로는 R&D 개발 기간의 단축, 인력 투입의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표준화가 부족하다라는 그러한 부분은 빼기라고 빼기로 해결할 수가 있는데 그것의 핵심이 바로 플랫폼과 KMS 즉 지식 공유 시스템을 이용해서 우리가 상당히 비정형적이고 플락츄에이션이 큰 R&D지만 각각 나누었을 때 그 개별적인 분포의 산포를 줄일 수 있는 중요한 방법이 될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가 R&D 중장기 계획이 없다라는 문제인데요. 이 부분은 이제 더하기로 해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실제로 연구 개발에 있어서 어려운 점이 뭐냐라고 했을 때 뭐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죠. 고충들이 있을 수 있는데 뭐 예를 들면 기존 연구가 축소되거나 중단되거나 뭐 고급 연구 인력이 확보가 유지되는 게 어렵거나
뭐 이런 것들이 상당히 애로사항인데 중장기 연구 과제에 대해서 이제 투자하기가 힘들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제 아무래도 CEO들이 자기 재임 기간에 성과를 내야 되기 때문에 아주 단기적으로 이제 운영을 할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 연구개발도 아주 긴 미래를 보고 체계적으로 쭉 지속 발전시켜 나가기가 힘들다는 거죠. 물론 계획은 세우겠죠. 계획은 세우지만 CEO가 바뀌거나 또 여러 가지 경영 상황이 바뀌게 되면 그 계획이 말 그대로 그냥 문서에 불과한 그러한 경향을 나타내는 경우가 많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제 이 잘 되는 기업들은 이러한 그 중장기 로드맵이 아주 체계적으로 잡혀져 있고 그 계획에 따라서 나름의 어떤 생태계를 만듦으로 인해 가지고 상당히 큰 성과를 나타낼 수가 있죠. 뭐 잘 된 케이스죠. 애플인데 아무래도 이제 스티브 잡스라는 뭐 미래를 보는 해안을 가졌을 뿐만 아니라 아주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 아니었나 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무튼 이거는 이제 뭐 굉장히 아주 베스트 프랙티스의 경우고 일반적으로는 이게 그렇게 쉽지만은 않은 일이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런 중장기 계획이 없으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를 살펴보면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프로젝트를 만약에 11개를 뭐 내년 1년 동안 프로젝트 11개를 진행한다고 봅시다. 근데 1번부터 10번까지는 투입되는 인력이 10명이고 기간도 다 한 달 안에 끝나는 그러한 내용이라고 문제를 굉장히 심플로파이 한 거예요. 예, 요 회색은 다 10명씩이 필요한 프로젝트고 빨간색은 이제 그 100명이 필요한 프로젝트고요. 기간은 다 동일한데 이럴 때는 2월부터 뭐 60개월 뒤 한 5년 후까지 쉰다고 하더라도 예, 필요한 인력은 200명이 됩니다. 극단적인 케이스죠. 그러나 이제 이와 같이 조금씩 그 프로젝트가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그러면은 사실 뭐 이때까지는 10명씩 필요한 프로젝트가 이렇게 순차적으로 이루어진다 그러면 뭐 이런 경우는 10명만 필요하다가 마지막에 가면 이제 이렇게 100명이 필요하게 되는 그러한 케이스인 거죠. 그러니까 이때는 이제 이전보다는 필요 인력이 훨씬 더 적을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리고 뭐 일반적으로 이렇게 R&D 프로젝트 기간도 서로 다르고 필요한 인력도 다르다고 하면은 이때는 뭐 110명이 필요하다가 이때는 130명이 필요하다가 이때는 10명이 필요하고 즉 이 R&D 프로젝트를 어떻게 배열하느냐에 따라서도 필요한 인력이 상당히 바뀌게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러한 계획이 있지 않은 상태에서는 굉장히 그 R&D 인력을 예측한다라는 게 상당히 무의미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똑같은 프로젝트를 시행한다고 하더라도 이게 기간이나 배열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바뀌게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제가 이제 단정적으로 필요한 인원이 10명이다, 뭐 100명이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사실은 이거는 우리가 이제 미래를 예측하는 거기 때문에 상수로서 예측하는 것보다는 확률 변수로서 즉 과거의 패턴으로부터 확률 분포를 구해서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구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야. 근데 이 확률 분포는 어떻게 구했느냐? 앞에서 스텝 1에서 나누기 할 때처럼 R&D 프로젝트 유형에 따라서 쭉 세분화하고 그 프로젝트별로 그 유형화된 카테고리 내에서 필요한 직군별로 투입되는 기간과 인력의 규모를 확률 분포, 과거의 데이터로부터 확률 분포로 구할 수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만약에 이제 내년에 수행할 프로젝트가 120개라고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120개라고 가정을 하고 그 필요한 이제 핸드폰을 만든다고 가정을 하죠. 핸드폰은 크게 이제 세 가지 직군이 필요합니다.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기구 이렇게 세 가지가 필요해서 직군 1, 2, 3이라고 한다면 그 하나의 어떤 그 1년 동안의 그 계획에 있어서 이 프로젝트 다양하게 배열된 이 경우는 지금 랜덤하게 그 프로젝트가 발생한다라고 이제 가정을 했을 때요. 그 계획이 세워져 있으면 그 계획 따라 이제 그 필요한 인력들의 규모를 파악할 수가 있겠죠. 그것들을 이제 앞에 말씀드렸던 확률 분포를 이용해 가지고 시뮬레이션 한 결과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 프로젝트 넘버 1이 필요한 기간이 넉 달이다. 그런데 언제부터 시작할지 모르기 때문에 랜덤하게 찍게 되면 만약에 4월 달부터 시작한다고 했을 때 4월 달부터 넉 달 동안 4, 5, 6, 7 이 넉 달 동안에 뭐 하드웨어는 몇 명, 소프트웨어는 몇 명, 기구는 몇 명. 그때 일정하게 가는 게 아니죠. 첫 달에는 3명이 필요했다가 둘째 날에는 뭐 5명, 그 다음에는 빠질 수도 있고 이러한 것들에 대한 내용을 과거 확률 분포를 이용해 가지고 랜덤 넘버를 생성시켜서 데이터를 구하고 그걸 120개 프로젝트에 대해서 쭉 1년 동안 계속 필요한 인력들을 이제 축적한 결과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3직군의 경우에는 뭐 108명도 필요할 때도 있고 95명이 필요할 때도 있고 132명이 가장 높은 숫자가 되는 거죠. 예. 그리고 직군 2 같은 경우에는 뭐 140명, 직군 1 같은 경우에는 130이 이제 가장 최대값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직군별로 나누고 났을 때 하나의 직군에 대해서 이 이제 최대값을 기준입니다. 이게 이제 1회 시뮬레이션 한 결과이기 때문에 하나의 직군에 대해서 여러 번 시뮬레이션을 하게 되면 이제 확률적으로 이와 같은 그래프가 이루어집니다. 이게 1직군에 대해서 이제 시뮬레이션 1000번을 한 케이스인데요. 1000번 시뮬레이션을 해놓고 나서 보니까 예, 아주 많이 필요할 때는 한 150명까지도 필요할 수도 있고요. 또 아주 작을 때는 한 95명 정도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1000번을 이렇게 쭉 시뮬레이션 해보니까. 근데 이제 주로 130을 중심으로 이렇게 뭐 정규분포 형태의 이렇게 모양을 취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로부터 자, 우리가 내년도의 계획을 120개 프로젝트를 하고 그게 뭐 맵이 없어서 랜덤하게 생성했을 때의 경우에 한 필요력의 평균값은 얼마고 또 최대값은 얼마고 또 최소값은 얼마고 최빈값은 얼마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가늠해 볼 수가 있는 거야. 그러면 만약에 조금 보수적인, 뭐, 예를 들면 대부분 이제 평균을 취하겠죠. 그럼 내년도에는 우리 한 130명 정도 인력이 필요하니 어느 정도를 충원해야겠다. 뭐,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고, 또 보수적인 사람들 입장에서는 한 100명 정도만 하고, 왜냐하면 이게 확률적으로 이렇게 일어나는 거니까 100명 정도 하고, 만약에 100명보다 더 많이 발생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오버타임 차지를 주고, 이 뭐 R&D 인력들을 조금 수당을 더 많이 주고 기존의 인력을 활용해서 메꿔 나가자라고 판단할 수도 있고, 예.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의사결정자가 과거 감이나 어떤 직관에 의해서 판단할 수 있었던 영역을 우리가 데이터를 제공함으로써 보다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러한 도구로서의 내용을 말씀드리고 있다라고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러한 어떤 직군별, 유형별로 필요한 그 시뮬레이션 한 결과로 필요한 그게 나오면 그것들을 이제 쭉 로드맵에 걸쳐 가지고 더해서 궁극적으로 우리가 필요한 중장기 규모의 어떤 인력을 구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제가 조금 장황하게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조 부문은 상대적으로 간단하죠. 생산 라인에다가 필요한 작업자 수를 곱하기만 하면 예, 우리가 총 필요한 인력이 나온다라는 건데 R&D 부문은
어, 연구 과제를 유형별로 세분화하라. 즉, 나눠라. 세그멘테이션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표준화를 통해서 불필요한 업무를 제거할 수 있으면 제거하자. 예, 플랫폼이나 KMS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로드맵이 굉장히 중요하다. 예, 로드맵을 어떻게 설계하느냐에 따라서 필요한 인력이 굉장히 늘어나기도 하고 굉장히 타이트하고 줄여서 갈 수도 있다. 그래서 그런 로드맵에서 나오는 장기간 동안의 과제들의 필요한 인력을 합산함으로써 중복되는 것 없이 아주 효율적인 인력 구조를 가지고 갈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즉, 다시 한번 말하면 R&D 인력 산정의 법칙은 나누고 더하고 빼서 할 수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이제 앞에 세 번을 실패하고 네 번째 들어간 프로젝트에서 R&D 적정 인력을 산출하고 이게 전세적으로 확산되고 관련한 삼성전자의 그 R&D 담당 그 임원분들이 다 이제 승진을 하셨습니다. 물론 뭐 이것 때문에 한 건지는 뭐 확실히 얘기할 수 없지만 저는 뭐 하여튼 그렇게 믿고 있고요. 그래서 아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관과 직관에 의존하던 그러한 인사 프로세스를 혁신했고 이걸 하기 위해서는 데이터가 굉장히 정교해야 됩니다. 인풋 데이터가 그러니까 이제 그 이런 확률 분포를 세우기 위해서 과거에 했던 프로젝트의 투입 인력과 규모를 데이터를 바탕으로 확률 분포를 만들 거기 때문에 그 데이터 자체가 가비지라면 제대로 된 예측을 할 수가 없습니다. 가비지 인, 가비지 아웃이거든요. 그래서 이거에 걸맞게 연구관리 시스템에서 어떤 허수가 들어가거나 잘못된 내용이 들어가는 것을 방지하도록 시스템을 개선했고 궁극적으로는 어떤 정확한 R&D 인력 예측이 가능해졌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요약하자면 R&D 투자는 양보다 질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스마트 R&D는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장비나 설비는 아주 간단하게 산정할 수가 있지만 인력 산정이 어려운 부분이 굉장히 핵심이다라는 거고 3단계는 뭐 지속적으로 말씀드렸듯이 나누고 빼고 더하라. 그리고 우리 회사의 R&D 규모를 알기 위해서는 과제관리 시스템을 잘 구축을 하고 이를 통해서 데이터를 게더링해서 분석하는 내용이 필요하고 궁극적으로는 중장기 전략 및 로드맵의 설정이 요구된다 라는 내용까지가 오늘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이 짧은 시간 동안에 이게 뭐 다 말씀드리기 힘들어가지고 이게 제가 뭐 간단하게 설명을 조금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논문을 하나 낸 게 있거든요. 예, 그 논문을 뭐 필요하시면 제가 제공해 드릴 테니까 필요하신 분 경우에는 그걸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의 핵심은 우리가 이제 과거 감과 직관에 의해서 혹은 무조건 다다익선이면 좋을 거라고 생각했던 R&D 인력이 꼭 그렇지만 않다. 일에 중심해서 일에 기반해서 우리가 수행해야 될 프로젝트에 필요한 인력을 산정하는 방법으로서의 방법론을 말씀드렸다라고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